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생. 청나라의 막대한 조공까지 바쳐야 했던 효정 임금은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로 김육을 지목했다. 김육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파탄난 국가재정을 안정시킬 묘책으로 대동법을 지시한다. 전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도 대동법을 즉시 시행해야 하옵니다.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승에 오른 청렴한 관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했던 실천적 개혁가. 결국은 이제 김육의 실천적 의지하고 또 아주 그 집요한 설득 그런 것에 의해서 대동법이 시행되는다. 학자이면서 정통한 경제관료였던 김육. 그는 조선시대 최대의 개혁으로 꼽히는 대동법 시행에 온몸을 바친 인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유세차 경자 유골을축사 현 14세 조고 의정부 영의정겸 일단의 종친들이 조상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고유제를 지낸다. 종친들이 기리는 인물은 조선 중기의 재상 김육. 공신주는 상향. 선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국난기에 부모를 잃고 가난한 농민으로 살다가 뒤늦게 관직에 진출하여 30여 년 만에 영의정에 오른 청백리다. 삼재우 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고이전 1580년에 태어나셔서 165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은 조기 중신의 문신이여 학자로 김육 선생은 학자이자 정치가로 안민 부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경제관료였다.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 중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을 폐지하고 미포로 대납하는 대동법을 1651년에는 충청도에 1657년에는 전라도 연안 지방에 이를 실시케 했습니다. 선생은 전란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아우르고 조공과 흉년으로 공궁해진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우리 김육 할아버지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 참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 후손들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복을 받으시려면 은봉으로 오셔야 되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평구마을 야산에 김육 선생의 일가에 묘지가 있다. 선생은 중종 때 김효사화로 조광조와 함께 처형된 김식의 4대손이다. 중종 반정으로 고위관직에 오른 김식은 조광조, 기준 등 신진 살인과 함께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던 중 훈구 세력의 모함을 받고 정계에서 물러났다. 훗날 유림들의 상사로 김효 명현으로 복권되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당시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우리 이제 문희공이신데 잠곡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가계도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서 따지면 이제 잠곡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 좌자 명자 시감 석자 주자에서 이 세 분이 3대 불천입니다. 평구마을에서 15km쯤 남한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실학박물관에 닿는다. 영종조 시대의 문화적 중흥기를 이끌었던 실학자들이 그 유품들과 함께 관객들을 맞이하는데 김육 선생은 실학박물관에서도 부국 안민을 추구한 정치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생은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시행케 한 인물로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이 컸던 지역이 바로 충청도하고 전라도입니다. 여기서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으면은
그 제도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무래도 충청도, 전라도 쪽은 이 땅을 가진 부자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좀 저항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걸 잘 시행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불만도 가라앉았고 다들 그 대동법이 좋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김육 선생이 직접 집필한 호서 대동 3억. 대동법을 시행하는 취지와 이를 관장하는 조직, 대동세의 부과와 징수 체계, 그리고 조정에 상납하는 쌀, 즉 상납미와 지방 재정에 쓸 유치미의 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일종의 시행 세칙이다. 선생의 후손들이 1682년에 금속 활자로 간행한 잠곡집에는 대동 3억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당시에 왜 대동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대동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김육 선생의 정책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원하는 바는 소원 즉 존심이정,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주사이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로서 하겠다. 실사구시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절용이 애민, 물자를 아껴 쓰고 백성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관요이 박부, 그러니까 이제 요역을 이제 줄이고 부담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헛된 것으로 치닫고 먼 것, 그러니까 연한 것에 힘쓰고 이제 부문, 그러니까 뜬 이야기들, 뜬 그 문장들을 이제 숭상하는 것, 그런 걸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김육의 실학자적인 면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평구마을에는 잠곡 김육 선생과 그의 아들 김좌명의 신도비가 있다. 선생을 예조판서에 청거했던 이경석이 비문을 지었는데 김육이 대동법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고 또 어떤 자세로 추진했는지 빼곡이 새겨져 있다. 현명하고 어진 정승 김육이 대동법으로 경세 제민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도 표현돼 있다. 바야흐로 대동법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자 비방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김육 선생은 산처럼 우뚝하게 흔들리지 않아 마침내 그 시련을 보았다. 반대 세력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좀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실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또 이게 뭐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는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이 손해보다 훨씬 그 득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 일단 먼저 단계적으로 충청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또 그 다음 단계. 그렇다면 선생을 이토록 집착하게 만들었던 대동법은 과연 무엇일까? 조선의 조세제도는 조용조의 징세체계를 따르고 있었는데 양전에 부과하는 토지세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유역, 그리고 현물을 거둬들이는 공물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부담이 가장 컸던 공물세제를 개혁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재정을 안정시킨 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당시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징수했는데 형편과 관계없이 귀한 특산물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건값에 몇십 배나 더 올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박납의 폐단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동법 도입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방 특산물을 현물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품질을 검사하는 관리에게는 점퇴의 권한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이 때문에 공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박납업자와 행정관료 사이에 부정한 결탁이 횡행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면은 이게 가구당, 그러니까 호당 이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사는 집은
좀 그런 거 상대적으로 부담으로 안 느껴지는데 못 사는 집은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공평한 거죠. 가구당 하지 않고 경작지가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경작지가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세 형평성을 굉장히 개선시키는 거죠. 가구당 부과에서 9년별로 거둬들였던 곡물세를 개편해서 부과 대상을 가구에서 농토로, 납부 대상 물품을 특산물에서 쌀로 바꾼 것이 대동법의 골자다. 아울러 필요할 때마다 거둬들였던 징수체계를 매년 봄, 가을 두 차례만 거둬들이도록 법을 정해 국가재정에 예결산 개념을 도입한 것도 대동법의 핵심이다. 근데 이제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어야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곡물과 관련해서 그 개입되는 사람들이 되게 왕실이라든지 또 고위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놀라운 건 뭐냐면 국가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떤 이권과 그 이권과 관련된 최고 권력을 국가의 정상적인 논의와 정책을 통해서 정리해냈다는 거예요. 구태타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지금은 소읍으로 바뀐 이곳에 김육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다. 청평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잠곡로. 잠곡은 김육 선생을 지칭하는 호, 즉 별칭이었다. 옛날엔 물이 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랬죠. 그 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자꾸 잠기고 하니까 예. 그 물에 자꾸 잠긴다고 해서 잠곡동이라고 옛날부터 그랬거든. 그런데 잠곡 선생 오셔서 여기가 그 포를 따가지고 근데 이 동네 와서 하니까 난 잠곡이라고 하겠다. 김육 선생은 성균관 유생으로 학업을 쌓았던 중 광해군의 폭정을 피해 이곳 가평으로 낙향해 10년 동안 은거했다. 잠곡이라 불리웠던 마을에 터를 잡고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가평에 남아있었던 또 하나의 뚜렷한 흔적, 잠곡서원. 숙종 때 가평의 유생들은 이곳에 서원을 짓고 잠곡 선생의 유지를 받들었으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졌다. 잠곡 서원을 복원하여 선생의 개혁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투영시키려는 노력이 수십여 년 거듭되고 있다. 사실은 지금 고증이 안 돼서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시스템, 그 서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다시 건립함으로써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하나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에 조부모와 양친을 모두 여윈 선생은 26살이 되던 해 천신만고 끝에 과거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문했다. 때마침 광해군의 폭정이 시작되었고 김육의 벼슬길은 암담했다.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평으로 낙향한 김육은 스스로 농사짓고 수출 구워 팔며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리면 김육의 숯지게가 가장 먼저 동대문을 통과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니까 보통 양반들이 낙향한다고 해도 잘 사는 처갓집이나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는 거지,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의 노동으로 먹고 살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낙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냥 농민이 돼서 산 거예요. 그리고 농민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양반의 그 정체성에 깊이 각인이 된 거죠. 선생은 낙향한 지 2해가 지나 잠곡의 산허리에 3칸짜리 띠집을 지었는데 회정당이라 했다. 김육은 그 상량문에 관직에 오르면 도를 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은거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썼다.
낮에는 밭을 갈고 나무하면서도 늦은 밤까지 책 읽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매일 한 편씩 글을 짓고 품을 팔아 생계를 마련했으며 썩은 풀을 태워 거름을 3말씩 만드는 일과를 지켰다고 한다. 특히 수시로 밭가에 나가 포산법으로 전답의 측량수를 익혔다는 기록도 있다. 선생은 잠곡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10년 동안 농민으로 살았고 농촌의 실상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훗날 대동법을 추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잠곡의 은거지에는 심심치 않게 그의 동료들이 찾아와 정담을 나누었다. 성균관 유생 시절 선생은 이미 동료들에게 학문과 인품을 인정받았고 초야에 묻혀 많은 책을 읽었기에 그들과의 교류가 훗날 관직에 진출하는 불씨 역할을 했다. 한잔 합시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 사실은 낙향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벼슬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잠곡의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자기의 판단과 결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잠곡이 개혁을 추진할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비슷한 연배고 일찍부터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김상원도 그렇고 김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서늘한 결기를 본 거죠. 자네 집에 술이 있거든 부디 나를 부르시소. 초당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를 청하옴세. 100년간 시름 없을 일을 의는 커져 하노라. (1623년 3월) 도성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인조 반정. 광해군은 광화도로 유배되고 능양군이 서인들의 지지를 받아 인조 임금이 되었다. 임금은 난세를 아우르고 국정을 개혁할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는데 이때 잠곡에 응거하던 김육이 주목을 받았다. 선생은 의금부 도사와 음성 현감을 거쳐 병자호란 직후에 충청도 감사가 되었다. 그의 나이 59세. 농민들의 피폐해진 일상을 목도한 그는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자신의 정책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대동법 논쟁을 시작한다.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에는 대동법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은 인조 원년에 시행했던 3도 대동법, 즉 강원, 충청, 전라도의 대동법이 3년 만에 실패로 끝났던 전례를 잘 알고 있었다.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시행 세칙이 미비했으며 이를 틈탄 지주들과 방납인들의 극심한 반대 운동으로 3도 대동법은 인조 3년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 전라도에서 폐지되고 말았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세금 부담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해졌는데 전란의 피해를 덜 받은 충청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김육은 이를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 즉 안민 부국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가를 굳건히 하는 일은 민생의 안정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민생이 안정되면 인민이 정착하고 토지가 잘 경작되어
결국 재정이 풍족해지고 군사력이 갖춰져 정치가 흥할 것입니다. 효종이 즉위하던 해, 김육은 70살의 나이로 우의정에 임명됐고 비로소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마침내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지만 그의 관직 임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선생은 대동법 시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전하,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도 대동법을 즉시 시행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조정 신료들은 한당과 산당으로 나뉘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놓고 대립했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대동법 논쟁을 이어갔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지배적이었다. 무슨 말씀이요? 충청도와 전라도만 합세되면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김육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많으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남양주로 낙향했고 8차례의 사직 상소를 올리며 임금을 직접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효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육은 굉장히 필요한 카드였던 거죠. 근데 김육은 이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효종은 이제 들어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대동법을 해라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육은 이때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별폭에 써서 상소문에 첨부했다. 신을 쓰시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난 재상으로 죄를 물으소서. 김육 선생이 충청도에서 우선 대동법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아 전라도로 확대하자고 전략을 수정한 것도 이때쯤이다. 산당과의 논쟁 끝에 평구에 낙향해 있던 김육에게 1651년 1월 효정은 승지를 보내 국사에 대한 간절한 충정을 알았으니 조정에 나와 민생을 구제하라며 그를 영의정에 제수했다. 사실상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상국이 된 김육은 관직에 진출한 뒤 끊임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차곡차곡 실현해낸다. 병자호란 때 소실됐던 목판 활자를 수습해 인쇄수를 재정비하고 당시 쓰였던 음력을 대신해 서양 역법이 가미된 시헌력을 도입했는데 이는 농사 원력으로 아주 유용했다. 아울러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동전 통용책을 정식으로 건의해 허락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충청도 대동법이 결실을 보았는데 토지 1결당 쌀 10마를 거두기로 최종 결정돼 효정 3년부터 시행했다. 부패했던 덩어리를 확 도려내버리니까 안민이면서 재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이면은 기존에 거두던 게 100이면 한 20 정도만 거두고 80 정도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안민이죠. 근데 20만 갖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것만 썼어. 80은 중간에서 없어졌던 거예요. 신이 만일 갑자기 죽으면 그가 한이 일어날 때 1658년 효정 9년 김육은 손자에게 대신 쓰게 하여 임금에게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
신이 만약 갑자기 죽으면 이 일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전라도 대동법은 이미 서필원을 추천하여 맡겼으니 그가 전라도로 떠나면서 하직 인사를 오면 그를 격려하여 주십시오. 선생은 죽는 순간에도 전라도 대동법을 걱정했다. 김육은 이 상소를 올린 열흘 뒤에 서울 회연방의 자택에서 79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대동법은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1624년에 강원도, 1652년에 충청도, 1657년에 전라도에 시행됐고 1708년 숙종 때 황해도에 확대됨으로써 100년 만에 완성됐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원소사 마을. 삼남대로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였던 이곳에는 마을 어귀를 지키는 소박한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 김육이 죽은 다음에 충청도 양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대동법 시행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 비석을 세웠답니다.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김육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세월 동안 대동법의 위력을 실감한 농민들이 상공덕에 살림이 편안해졌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충청도 초입에 세운 것이다. 대동법 시행비라는 명칭보다는 저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대동, 균역, 만세, 불망비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이민구가 쓴 이 비석에는 오직 김상국이 부지런함과 과단성으로 대동법을 시행했다고 새겨져 있다. 충청도 백성들이 그랬다 그래요. 대동법이 시행이 되니까 모내기를 하면서도 춤을 추고 추수를 하면서도 춤을 췄다 그래요. 근데 김육 선생께서 곧 돌아가시니까 충청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우리가 김육 선생님을 기념하고 기릴 수 있는 그 비석을 세우자. 그럼 어디다 세울까? 생각하다가 한양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는 마지막 원, 바로 이곳에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로 넘어가면서 이 비를 볼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이 소사원 옆에 이 비를 세우게 된 거죠. 비석은 충남 아산과 예산, 전북 익산과 고창, 그리고 황해도 개성에서도 발견되는데 전북 익산시 함나마을의 비석에는 대동법을 시행한 김육의 은덕이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다고 표현돼 있다. 당시 대동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는지를 짐작케 하는 징표들이다. 잠곡 김육 선생은 남양주 평구마을에 부인 윤 씨와 합장돼 있다. 그 대동법을 하시고 참 훌륭하신 할아버님을 모셨는데도 우리 후손들이 할 도리를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록 큰 개혁일수록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반대를 극복해야 하며 추진 세력이 청렴해야만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생은 온몸으로 입증했다.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선생과 절친이었던 조경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면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영역을 돌보지 않았다고
잠곡의 묘지명에 적었다. 원래 실학이라는 것은 그런 고담 진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면에서, 기술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실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유기야말로 정말 그 관직에 관인으로 있으면서, 관료로 있으면서 실학을 실천한 분이다 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죠. 헛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개혁을 추진한 명재상 김육. 정파를 초월하여 끈질긴 설득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한 포용적 리더십. 그는 평생을 바쳐 국민 편익과 국가 재정의 안정을 꾀했다. 그의 소신과 추진력, 그리고 청렴한 공직 생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더욱 절실한 덕목이 아닐까.